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개국에 맞춰 여러분께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리나입니다. 요즘 사상 초유의 경제 혼란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격변하는 금융시장,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게다가 불안정한 증시까지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이런 경제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좀 불릴 수 있는지 부동산서부터 금융, 또 창업에 이르기까지 가장 믿을 만한 재테크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뉴스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금융계 다양한 재테크 소식들 준비했는데요. 먼저 금융계 핫 이슈부터 트렌드 뉴스까지 짚어보는 뉴스. 서울경제신문 문순광 기자와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은행권의 예금 적금 상품들이 재테크 상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올해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이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그 촉매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 금융위기 후에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찾게 되고 이로 인해 고금리의 예적금 상품들이 인기를 얻게 됐는데요. 최근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시중은행들도 고금리 예적금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든가 펀드 쪽이 하향세를 보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예금 적금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면 현재 시중에 어떤 상품들이 나와 있는지요? 네, 기업은행의 이끌림 통제의 경우 1년 이상 자금을 예치하면 연 6.5%의 금리를 제공하고요. 국민은행의 허브 정기예금은 3년 이상 예치했을 때 1년 만기 기준으로 연 6.8%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하면 저축은행 상품을 살펴보셔도 되는데요. 영풍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연 7.3%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밖에 다른 저축은행들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 7.1%에서 7.2%까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주가지수 연동예금, 즉 ELD에 가입하면 동시에 연 7%의 특판 예금을 주는 복합예금 또한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방금 전에 주가지수 연동예금, ELD가 고금리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ELD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LD란 주가지수에 연동되는 예금인데요. 요즘 최저금리가 보장되는 ELD가 출시되면서 안정성의 고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세이프 지수 연동예금 10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5% 이상 상승할 때 연 6.5%의 금리를 적용하고요. 주가가 20% 이상 하락하게 되면 연 4.0%의 금리를 제공해 고객 입장에서는 최저금리의 주가지수 상승에 따라 추가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국민은행의 리더스 정기예금 17호는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연 6.6%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1년 뒤 주가가 오를 경우 연 7.2%의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한 그 ELD 상품의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1,950억 원의 그 수익을 올렸다고 그렇게 이제 상품을 팔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얘기일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요즘 재테크 상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예금, 적금 상품들을 한번 짚어봤고요. 근데 최근에 그 통합보험도 인기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통합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암보험이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건강보험 등 여러 개의 보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합친 것을 말하는데요. 따로 가입할 필요도 없이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여러 유형의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실용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이런 보험 상품이 이제 나온 것이죠. 근데 과연 보험료는 얼마나 또 저렴한지 궁금해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4인 가족의 경우 평균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종신보험 등 4, 5건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합보험으로 바꿀 경우 보험료가 20에서 30% 정도 절감됩니다. 네, 요즘 보험료 때문에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통합보험, 현재 어떤 상품들이 나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통합보험 상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네. 삼성생명의 퓨처 30 플러스 퍼펙트 통합보장보험은 종신보험과 치명적 질병보험, 장기 간병보험, 의료 실손 등 모든 보장을 하나로 통합했고요. 대한생명의 대한유니버셜 CI 보험은 치명적 질병 발생 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CI 보험에 수시 입출금 기능을 결합했습니다.
또 현대해상의 행복을 다 모은 보험, 롯데손해보험의 송공보험,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 보험이 대표적인 통합보험 상품입니다. 네, 아주 다양하게 출시가 돼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가입해선 또 안 될 것 같아요. 유의해야 될 점이 좀 있나요? 예, 통합보험은 그 다양한 상품을 한데 묶었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보장 내용뿐만 아니라 보험 기간과 납입 기간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일단 보장 내용이 많을수록 고객이 부담해야 할 그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소비자들은 가입을 할 때 정확히 약관을 보고 또 상품에 대한 이해가 있은 후에 가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성과 실용성 또 안전성까지 갖춘 은행 상품부터 보험 상품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재테크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울경제신문 문승관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곳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재테크의 고수들은 투자 가치가 높은 미술 작품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미술 재테크. 먼저 일본 미술 작품부터 감상해 보시죠. 네, 이것이 돈이다. 미술 재테크의 최은정입니다. 최근 들어 미술 투자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무척 뜨겁죠? 미술 재테크, 요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새롭게 떠오르는 재테크 시장이 바로 일본 미술입니다. 일본 작품들, 과연 어떤 매력이 있어서 미술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지 제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일본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갤러리 앞에 와 있는데요.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재테크 시장의 새로운 투자처인 미술 재테크. 그중에 요즘 일본 현대미술에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트워크 프로젝트 재팬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일본 현대미술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좋은 기회를 놓칠세라 작품들을 찬찬히 감상해봤는데요.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토쿠히로 가와이의 이치 가디언 엔젤이었습니다. 인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각각의 수호천사가 떠 있는데요. 동화적 상상력이 전통적인 유화기법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묘사돼 신비로움이 배가 됐습니다. 또한 타카히로 아메쿠의 작품은 작가의 섬세함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오래된 건축물에 매료됐다는 작가는 부식된 벽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안료와 진흙을 섞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니까 일본 작품들의 특징을 한눈에 느낄 수 있더라고요. 바로 친근하면서도 난해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특히 만화 같은 캐릭터를 화폭에 담은 작품은 일본 현대미술만의 개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일본 작품들의 인기가 단지 이런 화풍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미술 작품 중에서도 또 일본 작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국 사람이 선호해왔던 그런 이미지나 스타일하고 일본 미술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어른들한테 잘 안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미술에서 풍기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순수하고 또 감성적인 부분이 아주 커요. 그래서 아주 강한 이미지 자체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고 뭔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런 아주 조용한 느낌 이런 것도 또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향들이 한국의 관람객들의 또 성향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작품들이 아직은 좀 저렴한 편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전시에 특히 출품한 작가들의 작품은 대부분 1,000만 원 이하의 작품들이 많고요. 거기에서 또 이제 조금 가격대가 나가는 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작품들이 아마 제일 높은 가격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보고 계시는 코이치 이노모토의 작품 같은 경우는 보통 추정가에서 2배에서 3배 정도 이상의 낙찰가를 또 호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작가는 오스카 오이와 사티오라고 하는 또 일본 작가신데 그분 작품 같은 경우도 거의 3배, 4배 이상은
추정가를 뛰어넘는 그런 옵션 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미술의 가격대 자체는 다른 아시아권 미술, 특히 우리나라 미술보다도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진 상태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미술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술품 투자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2, 3년 동안 세계 미술 시장에서 일본 미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올라갔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작품의 매력 외에도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된 일본 미술 가격이 큰 몫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감각적인 색채, 친근감 있고 편안한 화풍, 게다가 투자 가치까지. 정말 거실에 한 점 걸어두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일본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곳 인터알리아에 직접 오셔서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미술 재테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채가 화려하면서도 그림들이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일본 미술, 과연 재테크로선 어떤 장점과 또 가치가 있는지 서울경제신문 미술 전문 기자인 조상인 기자 그리고 최은정 아나운서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조상인 기자, 일본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미술 투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사실은 저희 같은 평범한 일반인들이 고가의 미술 작품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먼 나라 얘기처럼 느껴지거든요. 예, 미술 투자라고 하면 일단 삼성 특검에서 화제가 됐던 로이 리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네. 작품가가 무려 200억 원에 이르렀죠. 이 때문에 미술 투자를 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미술 투자의 진정한 매력은 이미 작품가가 오를 대로 오른 작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사람들이 몰라보는 숨은 진주를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미술 시장에서 거래되는 작품들은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대의 저렴한 작품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보다는 어떻게 작품을 보는지, 작품을 보는 안목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 셈입니다. 네, 미술 투자의 첫걸음은 그림 보는 안목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럼 최은정 아나운서 직접 일본 미술전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보니까 느낌이 어떻든가요? 네, 정통 회화 그림들도 많이 있었지만요. 아무래도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본 듯한 그림들이 먼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매우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저도 뭐 네오팝 작가라고 이제 알려진 나라 요시모토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하고 취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최은정 아나운서가. 근데 조상인 기자님, 우리 그 일본 미술이 뭔가 좀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희 둘만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잘 보신 겁니다. 일본 미술의 특징은 애니메이션과 게임이 발달한 일본 문화의 특징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게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네. 이미 일본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대중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만화적 이미지는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적 배경을 초월해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해하기 쉽다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일본 미술의 또 다른 특징을 꼽으라면 섬세한 마무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본인 특유의 성향이 그 치밀함과 꼼꼼함이죠. 그런 장인 정신이 작품에까지 나타나는데요. 네. 요헤이 와타나베의 작품 어힐은 자세히 보면 작은 점들을 하나하나 찍어서 완성한 겁니다. 몽환적이면서도 신비한 가상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가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가 나타납니다. 또 고풍스러운 성벽을 주로 그리는 다카이로 아메쿠의 작품은 벽돌의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감에 진흙을 섞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런 섬세한 수작업을 강조하는 일본의 투철한 장인 정신이 현대 작가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또 텍스처가 나올 수 있는 거군요. 그래요. 대중적인 만화 이미지 또 섬세한 마무리로 전 세계 콜렉터들에게 아주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는 일본 미술인데요. 그런데 왜 많은 나라들의 작품 중에서 하필 일본 미술인가? 이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일본 미술 오늘 들고 나오셨나요? 일본이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가격이 높아야 돼요. 일본 작품들이. 하지만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점, 저렴하다는 점이 일본 미술의 강점입니다. 1980년대에 일본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던 시절에는 일본 미술도 가격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하지만 버블 붕괴와 함께 가격이 급속도로 추락을 했고 이 영향으로
쓴맛을 봤던 일본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작품에 큰 돈을 투자하지 않는 게 지금의 낮은 작품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게 된 거군요.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생겼는데요. 게다가 일본에는 미술품을 거래할 때 거래세라는 게 적용됩니다. 그래요? 이 세금 때문에 오히려 작품가를 좀 안정적으로 높아지지 않게끔 잡아두는 역할을 한 셈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일본 미술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크리스티 홍콩 경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007년 5월과 2008년 5월 거래 결과를 보시면 1년 사이에 일본 작품들의 낙찰 총액이 5배나 올랐습니다. 아유, 많이 엄청난 올랐네요. 액수죠. 네. 대표적인 예로 눈을 크게 뜬 놀란 표정의 소년을 그리는 코레이코 히노의 인물화는 추정가가 1,300만 원에서 2,600만 원에 출품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작품이 6배나 높은 1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죠. 네. 이런 점은 미술 시장에서 이 작가와 그리고 일본 미술의 향후 성장 가능성과 투자 가치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네, 작품명이 뭐 플라워 노블맨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주 눈이 커다란 예, 인상적인 작품이죠. 이미지가 강렬해서 대중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강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저평가된 일본 현대 미술의 투자에 우리가 모두 동참을 한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본 미술 작가한테 투자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작가를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예, 노구치 테츠야라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 고대 무사인 사무라이 이미지를 차용하는 작가인데요. 이런 클래식한 사무라이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이 높은 인기를 끌어서 일본 도쿄에 있는 샤넬 매장에서 전시를 했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일본에 있는 유명 브랜드의 CEO들이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정도죠. 근데 작품 구입 가격은 700만 원 선입니다. 상당히 저렴하죠. 네. 이것 또한 매력입니다. 그리고 만화적인 이미지에 큰 눈을 가진 여자아이를 주로 사용하는 에노모토 고이치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데미안 허스트라는 유명한 영국 작가를 비롯한 다양한 작가들이 전속으로 있는 영국 화이트 큐브 갤러리가 전속으로 데려갈 거라고 눈독을 들일 만큼 유망한 작가인데요. 네. 작품 가격대는 1,300만 원 그리고 3,500만 원대 이 사이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아사고라는 작가 역시 주목해볼 만한 작가입니다. 아사고요. 예. 네. 색감이나 동화적인 이미지가 포근하게 다가오는 작품인데요. 화면 속에 이런 평화로운 표정의 인물이 사실은 제1교포 출신인 작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알고 보면 그리 가볍지만은 않은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별이 이렇게 총총하게 있는 밤에 구름 예. 위에서 자고 있는 그림. 예. 그래요. 작품은 대형인데도 불구하고 그 크기에 비해서 2천만 원대라는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일본 미술 작품들을 보면요. 색감도 무척 부드럽고 또 친근해서 저처럼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구매를 해서 집에 걸어두고 싶은 욕심이 생기던데요. 그렇다면 이런 일본 미술 작품들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미술 작품을 구입하려면 일단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에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지금 삼성동에 있는 인터알리아라는 아트 컴퍼니에서 10월 24일까지 일본 작가 27명을 선보이는 네트워크 프로젝트 재팬이라는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시 공간에서 다수의 일본 작가를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인사동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또 로카쿠 하야코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일본 고유의 독특한 만화적 이미지를 즐길 수가 있는 일본 미술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조 기자님, 미술 투자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요. 또 있습니까? 예, 미술 투자의 신대륙이라고 할 수 있는 사진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투자요? 예. 네. 요즘은 뭐 취미로 이렇게 작품 사진 찍으러 다니시는 분들 많고 또 저희 친오빠도 나 출사 좀 다녀올게 하고 이렇게 가방 딱 메고 가는데 우리가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사진이라는 장르인 것 같은데요. 재테크로서 사진 투자를 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또 가치가 있고 매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과 이미지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미술 장르는 바로 사진. 회화와 조각에 비해 저평가됐던 사진 투자 시장이 최근 급성장을 하면서 매력적인 신흥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미술 투자의 신대륙이라 할 수 있는 사진의 투자 포인트와 작품 구매 시 유의점에 대해 짚어봅니다. 저도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휴대전화 안에도 카메라 기능이 내장이 돼 있어서 사진 뭐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찍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최은정 아나운서 보니까 그때 막 셀카도 막 찍고 그러더라고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저는 디카보다는요,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면서 쉽게 찍을 수 있는 핸드폰으로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요즘 사진하면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 장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진이 정말로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어떤 풍경을 그리더라도 작가가 직접 손으로 그렸느냐와 그리고 카메라로 한 번에 찍었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 노력의 차이 때문에 보통 사진의 가치를 조금 낮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직접 손으로 그린 작품의 경우도 작가의 철학과 그 미의식이 얼마나 반영되었느냐에 따라서 진짜 작품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듯이 사진에도 작가의 철학이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의 사진으로도 작가의 의도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충분한 예술이 될 수 있고 투자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셔터를 누르는 굉장히 단순한 동작일 수 있지만 여기에 또 깊은 고민과 사색이 묻어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사진 미술로 유명한 작가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독일의 안드레아 거스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99센트 시리즈로 유명한데요. 이 작품은 1달러도 안 되는 자질구레한 생활용품을 파는 가게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 작품은 2007년 런던 경매에서 당시 33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됐는데요. 이것으로서 이 작가는 생존 작가로는 가장 높은 작품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자본주의를 풍자한 이미지로는 그 시카고 선물 거래소를 촬영한 이미지도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이 사진이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상품으로서 잘 그 기능을 할 수 있는가 문제부터 좀 따져보고 사진 얘기를 사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했을 때 좀 쏠쏠하게 재미를 볼 수가 있습니까? 예, 투자 가치로서는 사진의 전망이 아주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40, 50대는 일단 TV 세대죠. 그리고 네. 젊은 세대는 말할 나위도 없이 영상 매체에 익숙합니다. 이 때문에 회화보다는 사진이 훨씬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오죠. 이렇게 친숙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대중적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걸 반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또 하나의 장점은 아파트 같은 현대적 가옥 구조에 잘 어울린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요즘은 인테리어용으로 그림보다는 사진을 선호하는, 그래서 사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요가 많으면 값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실제로 이 사진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형성이 돼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사진 투자 시장은 그러니까 미술의 다른 영역인 회화나 조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품 전문지인 아트프라이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진은 매년 25%씩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회화나 조각이 연평균 15% 정도 성장한 것과는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즘 국내외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우리나라 사진작가 배병우 씨의 소나무를 예로 들면요. 네. 지금은 1억 원을 호가하는데 2년 전만 해도 500만 원대에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몇 배나 뛴 거죠? 많이 그렇죠. 뛰었네요. 많이 뛰었죠. 네. 그만큼 사진이 미술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미술 시장 전체에서 사진 작품의 거래 비중은 10%에 머물지만 경매 물품 수에서는 50%를 넘을 정도로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투자 세력이 사진에 몰리고 있다는 점.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유망한 사진 작품에 빨리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문제가요. 사진은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예술품이 비싼 이유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산 작품을 누군가가 복제한다면 이 작품이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사진 작품을 사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진품임을 확인해주는 서명 이외에도 에디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가들은 자신 사진의 가치와 희소성을 지키기 위해서 에디션이라는 걸 관리하는데요. 10장이면 10장, 20장이면 20장, 이 작가가 얼마만큼을 인화해서 대중에게 선보였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장 중 첫 번째면 10분의 1, 두 번째면 10분의 2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따라서 작품을 사실 때는 꼭 에디션 번호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디션 번호는 뒤로 갈수록 가격이 높아집니다. 가령 10장 중 9번째여서 10분의 9라고 표시된 작품은 이제 공급량이 9번째와 10번째 작품, 두 작품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공급이 적은 만큼 희소성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작품이라면은 뒷번호 10-9를 사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궁금증이 하나 이제 들었는데 10장을 찍는 거 말고 2장이나 석 장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보통 몇 장씩 이렇게 찍어냅니까? 일반적으로는 10장 안팎으로 찍어내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진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작가들이 사진 위에 드로잉이라고 하죠. 그림을 그려서 작품을 사진과 미술의 혼합으로 선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진이든 이렇게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진을 구입해야 될지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역시 작품을 보는 분의 안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작품을 보는 안목이 조금 부족하다고 여겨지신다면 미술관을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미술관은 일단 공인된 전시기관이기 때문에 미술관에 걸릴 정도면 어느 정도 작품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국내외 사진 관련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경력의 작가도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술관에 걸려있는 작품, 또 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또 아무래도 투자하는 것이 좀 안전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사진 전문 갤러리인 리미에르 갤러리에서는 차세대 사진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리미에르 국제사진예술상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핀란드 출신의 사진작가 아리 카키넨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 작가는 물건이나 사람의 하얀 천을 씌워서 실루엣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선보이는데요. 이 백색으로 처리된 몽환적인 이미지가 회화 이상의 예술적 가치를 가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유익하고 확실한 투자 정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있습니까? 예, 좀 더 확실한 투자 정보를 드리자면 전속 작가로서 갤러리에서 지원을 받는 작가에 투자하는 것이 유익하실 것입니다. 전속 작가는 작품을 화랑이 지속적으로 수준을 관리하는 동시에 가격까지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요. 그리고 해외 프로모션까지 돕고 있습니다. 네. 해외 프로모션을 돕는다는 것은 꼭 해외 컬렉터, 투자자들을 확보한다는 뜻이죠. 그 김상길 작가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강북 화동과 강남 청담동에 갤러리를 두고 있는 PKM 갤러리 전속 작가인 김상길 씨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을 합성하거나 현실로 끄집어내는 독창적인 시도가 돋보이는 작가입니다.
오래된 흔적과 현대적 요소가 동시에 드러나는 리모델링 건축물을 담아내는 모드 시리즈를 통해서 시간의 변화를 거듭하는 현대사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자 다른 시간대에 근무해서 서로 만날 기회가 없는 파트타임 근무자들, 그리고 온라인 동호회 회원들을 한 화면에 담아내는 오프라인 시리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투자 가치가 높은 작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작품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작품들을 두루두루 둘러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가볼 만한 전시회나 아트페어에는 어디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서울국제판화사진 아트페어 CPA가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수백 점, 수천 점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가보시길 권합니다. 아트페어는 대형 미술 장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아트페어에 가면 작품들의 가격대까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또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내일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10월 30일부터 11월 16일까지 대구에서 열립니다. 비엔날레에 꾸준히 참여하신다면 국제적인 사진계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날짜 스케줄상으로 보면은 서울 국제판화 아트페어 갔다가 대구 사진 비엔날레 이렇게 이어서 둘 다 다녀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익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술 투자, 일본 미술과 또 사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미술 투자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상인 기자, 최은정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맞춤 재테크 설계를 해보는 코너죠. 헬로우 머니코치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매출이 다른 불규칙한 수입의 자영업자. 수입이 춤을 추기 마련인데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기도 광명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초반의 부부. 큰애, 작은애도 다 대학에 들어갔고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자고. 두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그동안 열심히 일한 덕에 진빚도 거의 다 갚아가는데 함께 일을 해오던 아내가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올해 초부터 일하기가 힘들어졌다. 아휴, 당신 혼자 어떻게 가게를 꾸린다고 그래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 부부의 노후 생활을 위해 마련해놓은 테마상가마저 경영난에 부딪혔는데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도 없고 빚을 더 졌다니 그것도 문제고. 갈수록 짐이 되고 있는 테마상가. 아직도 더 갚아야 하는 빚. 그리고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까지. 앞으로도 줄줄이 목돈 지출이 남아있고. 게다가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자산이 부족한 것도 문제인데 50대 초반의 자영업자 부부, 빚을 갚아나가면서 두 자녀의 교육비와 노후자금 마련까지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네, 교육비와 노후자금 마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한 50대 자영업자의 사례를 사파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이럴 경우에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금융 컨설턴트 조경만 대표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사파로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예. 이 부부의 자산 현황부터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들 부부의 자산을 살펴보면 전체 자산 16억 3천만 원 중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9억 원, 테마상가가 2억 원,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부동산 합해서 90.8%인 약 14억 8천만 원이 되어 있고요. 청약저축에 700만 원, 연금보험에 1,500만 원, 그리고 ELS를 포함한 투자상품 등등 포함해서 현금자산으로 1억 5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로는 테마상가를 마련할 때 얻은 빚 5천만 원, 그리고 이주보상금 8천만 원, 재건축 분담금 1억 6천만 원, 그래서 총 2억 9천만 원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순자산이 13억 정도 중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저축이나 투자가 1억 5천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10%가 안 되는 굉장히 미미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과 장기자금 그리고 투자 상품에 묶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 대부분이 유동성이 있는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같은 장기 자금으로 발이 묶여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현재 이 가정의 월 소득과 지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현재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월 수입 750만 원 중에서 임대료, 원료 그런 필요 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네.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소득 3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생활비 130만 원 그리고 펀드와 연금에 125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한 알뜰 가정이죠. 네. 예. 물론 자영업을 하면서 상당 부분의 생활비가 예를 들면 뭐 차량 유지비라든가 또는 식사를 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사업용 경비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소득의 40% 가까이를 잉여자금으로 만든다는 것은 50대 부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 지금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뭐 실질 소득의 한 40% 정도 저축한다는 거 정말 알뜰하게 잘 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유 자금이 넉넉하게 보이지가 않을까요? 예, 현재 이 부부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네. 현금 흐름을 명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매출은 대부분 일정하지가 않죠. 네. 잘 될 때는 좀 높다가 안 될 때는 좀 낮게 되는데 대부분의 생활은 잘 될 때를 기준으로 좀 쓰다가 좀 매출이 떨어지면 줄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겠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수입과 소득, 매출과 가계소득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자영업 통장과 가계 통장을 분리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자영업 통장에서 가계 통장으로 옮기면 네. 좀 효과적으로 이걸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점포 운영비와 가게 생활비를 좀 분리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이 부부의 첫 번째 고민이었죠.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예, 두 자녀 교육비가 향후 한 2, 3년 동안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씩 총 4, 5천만 원 정도의 학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현재 갖고 있는 예금, 적금, 금융자산이 1,600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월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교육자금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잉여자금인 저축보험 등에 매월 170만 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교육비를 위해서라면 한 134만 원 정도씩 18개월 정도 저축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지금 계속 별도의 매달 저축이 따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한데 이 부부는요, 재건축 아파트 추가 분담금도 지금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좀 빡빡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녀 교육비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1, 2년 내에 1억 6천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 또 이주비를 나중에 상환해야 된다면 8천만 원. 네. 적지 않은 부채입니다. 2억 4천의 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상가 구입 때 갖게 된 5천만 원 부채도 적지 네. 않은 부분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알뜰한 규모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뭔가요? 부동산과 그 비중이,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꼼짝달싹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원칙과 기준이 굉장히 없이 구입한 거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테마상가입니다. 이 테마상가는 2억 원의 돈을 들여서 구입했는데 매월 30만 원 정도의 지금 임대소득이 생기고 있거든요. 아이고. 테마상가가 매매에 따라서 나중에 어느 정도의 투자 이익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은 투자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쪽이 지금 좀 문제고 정리도 좀 해야 되고 예. 거품도 좀 빼야 되고 예. 그럴게요. 일정 수입을 좀 얻기 위해서 좀 잘해보고자 했던 테마상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좀 해결을 했으면 좋을까요? 예, 이 테마상가는 처분을 권유드립니다. 2억 원의 상가를 구입하셨는데 다시 2억 원을 받고 판다 하더라도 한 부채 5천만 원이 해결되고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잘 생각해 보면 테마상가 처분만으로도 자녀 교육비하고 재건축 자금 이런 자금의 수요를 생각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도 좀 처분을 권하고 싶습니다. 살고 있는 집까지요? 예, 전세로 옮기신다면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된다면 어차피 그 아파트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굳이 두 가구 1가구 2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가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네, 당사자들은 깜짝 놀라겠는데요. 네. 테마상가도 처분해라, 살고 있는 집도 처분해라. 네. 근데 사실은요, 살고 있는 집을 당장 처분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 꼭 처분해야 되는 겁니까? 예, 물론 자산이 줄어드는 거에 따른 부담감 충분히 고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네. 또 50대 부부에게는 이런 부동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상가와 살고 있는 것을 같이 처분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원래 상가 투자는 제가 생각하기에 원래 잘못된 투자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주거용 주택은 좀 효과적인 측면에서 차선의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2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보증금 300만 원에 매월 3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는 것은 수익률 계산하면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요새 은행 금리가 6%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네. 조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으로도 호재가 없고 네. 또 앞으로도 경기 상황이나 자영업자들이 계속 사업을 많이 번창해 나갈 상황이 아니라면 그 임대 수요가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테마 상가로 한 2% 정도의 수익을 볼 바에는 차라리 처분하고 그 돈을 은행에 넣어라.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살고 있는 집 얘기해봐야죠. 예. 이것도 꼭 처분을 해야 할까요? 예, 물론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처분은 원칙은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는 사실 고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재건축 입주 시기 또 현재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매매 후에 전세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한데 시기를 조금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부동산 2개를 매도한다 그래도 그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조금 지금보다 나은 재무상태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게 되겠죠. 네. 2개의 부동산을 팔고 나서 새로운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14억 8천만 원인 부동산 부분을 전세 보증금을 포함해서 11억 원 정도로 줄이고 네. 1억 5천만 원 정도인 금융자산에 3억 3천 정도를 증가시키면 4억 8천이 되기 때문에 자산의 크기는 사실 그대로이고요. 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이 7대3 정도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비율을 좀 낮추고 금융 쪽 비율을 좀 높이는 예. 그런 재무 설계를 다시 좀 하라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두 부부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재무 상태에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이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괜찮기 때문에 네. 부동산 투자의 경우는 좀 재건축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그때 가서 천천히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부동산보다는 먼저 투자형 금융상품인 펀드나 ELS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 2, 3년 정도 운영을 한 이후에 고민을 하셔도 늦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보다는 투자형 금융상품에 눈을 먼저 좀 돌리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투자형 금융 상품으로 좀 전에 ELS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ELS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 전에 잠깐 기자님께서 문 기자님께서 ELD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ELD도 정기예금과 주식이 같이 결합되어서 좀 투자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건데 네. 이 ELS도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불리는데 90%는 국공채 네. 그리고 10%는 주식이나 옵션처럼 좀 투자성이 강한 데에 투자를 해서 결합을 시켜가지고 잘 되면은 은행이자의 한 2~3배 네. 또 안 되면은 원금 정도를 보존해주는 형태로 가능한 투자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안정성도 보장이 되는 거겠죠? 예, ELS? 그렇습니다. 예, 네, 선택하는 종류에 따라서 여러 네.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런 유형을 원하신다면요. 네, 그래요. ELS, ELD 모두 주가에 연계된 그런 상품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부의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있죠. 노후 자금 마련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현재까지 이 부부의 노후 준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포트폴리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험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일단 보험 상품을 통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 2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10년 이상의 노후 자금이라든가 자녀 교육비 등 이렇게 굉장히 장기의 목적 자금을 준비할 때 필요한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가장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또는 소득이 일정하게 들어오지 못할 경우에 치료비 또는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두 가지의 목적이 보험 상품을 통해서는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가정은 지금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한 85만 원 정도의 연금을 불입하고 계신데 네. 이것이 과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구체적으로 증권을 통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변액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좀 권유해 볼 만한 일이고요. 네. 또 다른 영역인 보장성 부분은 손해보험회사를 통해서 실손보상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100세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모로 지금 50대 이 케이스의 부부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은퇴 이후에는 여러 가지로 몸이 상당히 많이 병원 관리 병원 갈 일이 많게 되겠죠.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더구나 부인께서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은퇴를 맞이하게 되신다면 그런 적지 않은 의료비들이 기존의 생활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것 같기 때문에 좀 급하게 이런 보장성 보험에 대한 리뷰는 빨리 하시도록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부에게는 무엇보다 적절한 보장성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 한번 종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0대 부부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 중심,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갖고 있는 자산을 잘 관리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테마상가를 정리하고 또 주거용 주택을 적절하게 대안을 마련하신다면 자산 구조를 좀 리모델링 한다면 현재 현금 흐름 정도, 한 달에 3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 정도라도 생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 조경만 대표님과 함께 올바른 재무 설계를 해볼 텐데요. 혹시 나도 재무 설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저희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사례 채택해서 방송을 통해 재무 설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조경만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그 첫 시간으로 금융계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금융뿐 아니라 경제생활 전반에 걸친 재테크 정보로 재테크의 나침반이 돼드리겠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